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 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우하는 기분 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추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 도서는 운이 복리처럼 쌓이는 사람들의 습관. 사쿠라 쇼이치, 후지타 스스무지음, 김현아 옹김, 빌리버튼 출판사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추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댓글과 영상 공유, 추천도서 소장으로 함께 나비효과 일으켜가 주세요. 책추남이 팬심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동안 정말 좋은 책인데 어, 여러분 독자들의 관심을 그만큼 받지 못해서 또 절판됐다가 드디어 재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한번 읽어볼 책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고요. 두 저자가 아주 특이합니다. 첫 번째 저자는 마작세계. 우리는 이제 도박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 일어서서 하는 가장 재밌는 게임이 골프, 앉아서 할 수 있는 가장 재밌는 게임이 마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바둑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 마작 세계에서 20년 무패 신화를 달성한 전설적인 고수입니다. 함께 쓴 저자 또한 재밌는데요. 한국과는 또 재밌는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 여러분 아시죠? 또 카카오, 그다음에 김기사, 이제 카카오 네비가 됐죠.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초창기 투자를 했던 일본에서 사상 최연소인 26세에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인물입니다. 대학 시절 이제 사쿠라이 쇼이치 문화에서 마작을 배워 마작 최강전 2014년 파이널에서 우승하면서 마작 최강의 타이틀을 소유한 최초의 CEO이자 노련한 승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짜 범상치 않은 두 명의 인물이 같이 마작 세계에서 깨달은 진리와 이 진리를 사업의 세계에 적용한 실전적인 또 지혜가 함께 어우러지는 엄청난 책입니다. 제가 이제 행운사은법을 제 친한 친구인 이제 김민기 저자와 함께 저술을 하면서 행운에 관한 정말 거의 대부분의 책을 다 본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이 책, 행운에 관한 책 중에서도 최고의 책 중 한 권으로 강력하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깊이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책으로 책추남이 이제 자신 있게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며 일과 인생의 승부수를 던진 사람들에게. 내가 작교회의 회장 사쿠라이 쇼이치와 만난 것은 학생 시절로 벌써 20년 전쯤의 일이다. 작교회는 마작을 통해 정신력을 단련하려는 젊은이들을 위해 설립된 도장이다. 당시 나의 청춘은 마작 일색이었다. 말 그대로 푹 빠져서 거의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마작장에 틀어박혀 있었다. 20년 무패 신화의 전설적인 고수 사쿠라이 씨는 당시에도 마작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설적인 존재였다. 실력이 더욱 늘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던 나는 작기로 불리는 희대의 승부사가 어떤 방식으로 마작을 두는지 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으로 도쿄 마치다시에 있는 작귀의 도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기간은 불과 1년 정도였지만 그에게 배운 것은 적지 않았다. 그리고 마작을 통해 쌓은 지혜는 지금까지도 업무에서 활용하고 있다. 애초에 내가 사쿠라이 씨와 이 책을 내게 된 이유는 마작에서 배운 운의 흐름과 승부에 대한 감각을 우리의 일과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마작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평생 승부의 세계에 몸담아온 고수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일이나 경영이라는 것이 성적순으로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열심히 공부해온 대학 교수나 MBA 보유자가 가장 두각을 나타낼 테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머리가 좋고 재능도 있는 데다 남보다 곱절로 노력한다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운이나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 기운을 잃지 못하면 그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 문제는 운과 승부 감각이라는 것을 몇 마디 말로 간단히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 20년간 무패의 사나이로 불린 사쿠라이 씨의 비결을 일반인과 비즈니스맨을 위한 언어로 풀어 분석하고자 했다. 실제로
마작을 유심히 살펴보면 비즈니스의 축소판과 같은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어떤 패가 오는지 알 수 없는 불평등한 위치에서 시작된다. 2.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분된 패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빨리 크게 이기는지가 중요한 상대적인 경쟁이다. 3. 국의 진행, 상대방의 점수봉의 차이 등 시시각각 상황이 격렬하게 변할 때는 냉정하고 재빠른 상황 판단력이 요구된다. 4. 4명 중 1명만이 이기므로 대부분의 시간은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곧잘 불평등하고 상대적인 경쟁을 하며 늘 상황 판단력이 요구되고 마지막에는 인내심이 승부를 가린다. 이 책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듯이 나는 그것들의 대부분을 마작에서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일과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가르침을 묻는다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과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을 꼽겠다. 보통 자신과의 싸움에서 치고 욕망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마작에도 지는 경우가 많다. 사쿠라이 씨가 세면대에서 마지막까지 얼굴을 들지 않는 자가 이긴다라고 말했듯 마작은 인내심 겨루기와 같은 면이 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빨리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일을 서두르거나 거듭된 실패를 만회하려고 무리하는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욕망에 휩쓸려 자멸하고 만다. 한편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교활한 짓을 하거나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버는 쪽이 이득을 보고 성실하게 일하는 쪽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비겁한 수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지면 거기서 끝이다. 타인으로부터 신용을 잃을 뿐만 아니라 성공하더라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가장 강하다고 믿고 있다. 최근 학창시절 이후로 소원했던 마작을 다시 시작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작을 통해 배웠던 것을 일에 적용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양쪽 모두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다. 눈에 보이는 운과 보이지 않는 운의 흐름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다. 과연 그것은 일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어떻게 활용되며 조절되는 것일까? 이 책을 읽는 분들이 그 힌트를 얻어 승리를 맛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다. 이 세상에 답은 없다. 사쿠라이 쇼이치.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이기는 것에 그다지 집착하지 않는다. 이기는 것보다 강인함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인함이란 것은 애초에 답이 없다. 무엇을 강하다고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가면 강하다고 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강인함의 본질은 그 답이 없다는 것에 있다. 그래서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수밖에 없다. 이기는 것은 예컨대 제한된 씨름판 안에서 승리를 거둔 하나의 상대평가에 지나지 않으며 본질적인 강인함과는 거리가 있다. 강인함이 곧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강인함은 결코 그렇게 표면적인 것이 아니다. 지금의 사회는 사람이 살기 쉽도록 사전에 많은 답을 준비해두는 경향이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에 모두 답이 있듯이 일에서도 생활에서도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잘 풀린다는 답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회사에 들어가면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업무가 잘 풀린다. 이렇게 해야 돈이 모인다.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쌓으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등 필요에 의해 답을 정해두고 그에 맞춰 살려고 한다. 답을 많이 알고 있는 편이 행복하고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사회가 준비해둔 정형화된 답일 뿐이다. 그걸 타당하다고 믿고 따르는 것은 매뉴얼화된 삶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세계는 변화무쌍하고 정해진 하나의 답이란 게 있을 리 없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주란 무엇일까? 무한이란 무엇일까? 그런 문제에 과학이나 종교의 입장에서는 방정식이나 교리를 사용해 답을 도출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해석이지 진정한 답은 아니다. 절대적인 답, 진정한 답, 그런 것은 어디에도 없다. 사람에 따라 참된 답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느끼는 수밖에 없다. 또한 그 답은 하나의 형태로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한다. 무수한 답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답을 추구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틀림없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열정과 성실로 반드시 답을 만들어낸다. 자, 이게 제자인 경영 고수죠. 후지타 스스무가 이것을 봤습니다. 비즈니스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아마도 그들은 학교 시험처럼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다고 단순하게 믿고 있는 것일 테다. 하지만 변수가 많은 비즈니스에 명확한 답이 있을 리가 없다. 오히려 누군가의 열정과 노력으로 답이 만들어짐으로써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성립된다. 난 회사를 만들 때 그 앞에 답이 있을지 없을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곳을 손으로 더듬어가며 전진했다. 답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다. 다만 답의 유무를 알 수 없는 곳에서도 답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만약 답이 처음부터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안심하며 시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벤처 사업을 하는 사람은 답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 회사에 들어온 신입 중에서도 경영자인 내가 제대로 된 답을 낼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 당연히 내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 그저 답은 반드시 있다고 믿고 승부하는 것뿐이다. 물론 나 역시 모두와 마찬가지로 불안감을 느낀다. 그래도 리더는 어둠 속에서도 비전을 내걸고 모두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이끌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2004년에 아메바 블로그를 설립할 때도 그랬다. 처음 4년 정도는 적자가 이어지고 계속 답을 내지 못해서 상당히 고생했다. 그동안 미국에서 먼저 출발했던 블로그 사업 시장도 결국 만족스러운 이익을 내지 못하고 관련 기업들이 연이어 철수했다. 국내를 봐도 같은 형편이었다. 최종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블로그 사업으로 제대로 된 이익을 올리려고 하는 회사는 우리 말고는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쯤 되면 사원들 사이에서도 사장은 답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 열심히 한우물만 파는데 어쩌면 잘못된 곳을 파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솟구칠 만하다. 실로 암흑 속을 걸어가는 듯해서 어디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고 어디에 맹수가 숨어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져 가고 있던 차에 외부에서도 불안을 부추겼다. 블로그로 돈을 버는 회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거나 아메바가 흑자를 낼 수 있을 리 없다는 업계의 풍문이 들렸다. 부정적인 말은 불안할 때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리는 법이다. 그럼에도 리더는 답은 있다고 단언하는 수밖에 없다. 반드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니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단언하며 자신만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리더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물론 리더한 사람이 앞장서는 것만으로는 모두를 끌어안을 수 없다.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는 처음엔 한 사람이라도 괜찮으니 리더에게 동조해주는 추종자가 필요하다. 그 처음 한 사람이 계기가 되어 서서히 주변을 설득하면서 범위를 넓혀가다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답은 반드시 있다고 믿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을 유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낸다는 것은 이와 같다. 우선 자기 스스로 반드시 답을 찾겠다고 열정과 성의를 다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자, 여러분 책추남은 오디오북처럼 책을 그냥 낭송하는 북튜버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책추남만의 주관과 관점을 가지고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리뷰 북튜버입니다. 이 점 참조해서 여러분 한번 들어주시고요. 요즘 책추남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은 우주 만물이 모두 에너지와 정보라면 우리는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주파수와 파동 또 진동수를 가지게 되죠. 마치 라디오처럼 FM 93.1MHz의 채널을 맞추면 거기에 상응하는 주파수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클래식 음악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어떤 주파수와 진동수를 가지냐에 따라 그에 맞는 에너지 장들이 함께 우리에게 끌어당겨지죠. 또 우리가 그 에너지 장을 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필드 안에서 그 에너지 장 안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 또 재출간시킨 책 어포메이션 미래에서 현재로 하는 질문 확언 형태죠.
그런 어포메이션 방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엑셀과 브레이크, 이것을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내 안에 소리가 들리죠. 근데 난 못했는데. 난 부자야. 근데 동시에 들리죠. 내가 지금 얼마 가지고 있더라. 이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엑셀과 브레이크가 동시에 밟히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에서 현재로 하는 질문형으로 난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부자가 됐을까? 자, 그 질문을 하면 우리가 그냥 엑셀만 밟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우리가 미래에 있는 그 우리의 꿈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을 때 그 감정을 지금 이 순간 느낀다면 우리는 바로 그 필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미래를 현재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답을 찾아갈 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 1 플러스 1은 2 뭐 이런 식의 어떤 답이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원하는 그 상태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지금 이 순간을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바로 그 상태 자체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 어떤 꿈이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이미 나는 그 상태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가 하는 이야기죠. 파워 오브 러브의 저자, 정말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죠. 우리 중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지만 우리는 그 소소하고 소박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시시해 보이는 우리 삶을 위대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러한 삶의 태도와 방식들이 바로 그러한 위대한 삶의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답은 각자 상황에 따라 그리고 그 때에 따라 시시각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태도로 다가오는 삶에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삶의 여러 것들을 그렇게 받아내면서 살아가는 것. 서핑하는 태도처럼 정말 변화무쌍한 바다에서 그 바다에 그냥 내동댕이 쳐지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추상명사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하고 성공, 행복, 부자, 돈, 자유 같은 엄청난 추상명사들이죠. 그 질문들에 관해서 나만의 명료한 정의를 가지는 것, 나만의 사상과 철학, 이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만의 그런 개념들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서핑 보드를 마련하는 일이죠. 그래서 좋은 서핑 보드를 가지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면서 파도 타기를 연습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서핑하다 보면 여러분 일어서는 것 자체도 만만치 않은데 어느 순간 이제 걸음마처럼 일어서기 시작하고 또 그래서 그 파도에 몸을 맡기고 이 고해의 바다라고 불리는 삶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의 태도, 그러한 것이 여러분 답이라면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파도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계속 변화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답의 형태는 모습을 달리할 수 있지만 우리 삶의 태도는 그것이 우리 삶을 정말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기본 동작으로 돌아간다. 자, 마작의 불패고수 사쿠라이 쇼이치가 말합니다. 운동선수는 컨디션이 흐트러지면 대개 의식적으로 기본 동작으로 돌아가려 한다. 야구라면 배트 스윙을 착실하게 반복하거나 허리와 다리를 보다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러닝 훈련을 하여 다시 한번 토대를 다짐으로써 재기를 꾀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난조를 겪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아무래도 차질이 잦다거나 전체 운기가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 때는 인생의 기본을 의식적으로 상기해야 한다. 자, 책추남은 이 부분을 라이프 체인저 코칭 4학년 과정이죠. 책추남 나비스쿨의 7가지 라이프 체인저 코칭의 철학을 바로 이제 인생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인생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게임이다. 두 번째, 인생은 내가 누군가에 달려있는 아이덴티티 게임이다. 세 번째, 삶은 비교 불가능한 고유한 게임이다. 네 번째, 삶은 변화와 성장의 게임이다. 다섯 번째, 삶은 책임의 게임이다. 100% 책임질 때 모든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 여섯 번째, 삶은 동시성의 게임이다. 따라서 막막하더라도 낭망할 필요는 없다.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굴러들어오고 있다.
자, 7번째. 삶은 절대 긍정의 게임이다. 결국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항상 이제 살면서 흔들리게 됐을 때 이 기본 철학으로 항상 돌아오게 되죠. 물론 이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세계관 자체를 점검하고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뭐라고 할까요? 재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수죠. 나는 승부를 통해 체득한 마작의 기본 동작이나 마음가짐을 생활의 모든 국면에서도 잊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일이 잘 풀릴 때의 방법, 기분이 좋게 느껴질 때의 행동은 모두 기본이나 초심자의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기본이나 마음가짐을 한마디로 간단히 정의하긴 힘들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것이다. 마작에서는 패를 얼마나 부드럽게 두느냐로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는데 마작뿐만 아니라 무슨 일에서든 힘을 빼고 유연하게 생각하며 움직이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또 스포츠에서 힘이 들어가면 몸이 경직되어 좋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에서도 삶에서도 지나치게 기를 써서 힘이 들어가 있을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법이다. 적당하게 조절하여 힘을 덜어냈을 때의 상태는 부드러운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사고가 유연해진다. 그러면 변화나 흐름을 순간적으로 감지하여 자유자재로 대응할 수 있다. 변화에 뒤처지면 사고가 경직되지만 힘을 빼고 유연해지면 사고가 경직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하기보다 느껴라. 이것도 도장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망설임도 깊어지기 때문에 감각을 갈고 닦아서 느끼는 것을 삶의 기본으로 삼으면 목표를 달성할 기회는 늘어날 것이다. 또한 거시적인 관점이나 전체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상대나 주위의 일도 생각하는 상대적인 감각을 넓혀감으로써 전체관은 형성된다.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부분관으로는 일시적으로 얻는 것이 많을 순 있어도 최종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아지는 법이다. 순수와 용기를 가져라. 상당히 진부한 말 같아서 예전에는 굳이 언급하기도 멋쩍었지만 사실 짤막한 표현은 무척이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순수와 용기만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 순수는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아는 것이다. 지식이나 거칠애 같은 장식을 걷어내고 본연의 모습을 갖추면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 또한 자신의 길을 개척하여 납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를 빠뜨릴 수 없다. 어떤 사람이든 살다 보면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일이 있다.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도저히 손쓸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본부터 착실히 다져나가다 보면 반드시 운이 돌아와서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흐름이 나쁠 때야말로 정성스럽게 일한다. 제 제자, 이제 경영의 고수죠. 마작에서 연이어 상대에게 쏘이는 바람에 페이스가 무너져서 점점 난폭해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마작 실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럴 때일수록 자포자기하지 말고 차분하게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일도 큰 실패를 하거나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상태가 나빠질 것 같을 때는 기본을 확인하고 돌아가도록 한다. 흐름이 나쁠 때는 무엇을 하든 기대에 어긋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무너지는 태세를 바로잡으려면 우선 자신의 페이스를 되찾아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실패에 초점을 맞추거나 상태를 만회하려는 의식을 전환하여 전체관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마음도 점차 차분해진다. 사람들은 보통 실패했을 때 다급히 회복을 꾀하지만 초조한 마음으로 행동하면 페이스만 더욱 무너지고 만다. 간혹 사원이 실수를 저질러서 고객에게 사과를 하러 갔는데 하필이면 같은 고객을 상대로 재차 실수를 저지르는 광경을 접할 때가 있다.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초조한 마음에 다급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성을 다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쿠라이 씨가 순수와 용기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흐름이 깨졌을 때나 역경을 맞이했을 때는 올곧은 순수와 용기가 있으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괴로울 때는 순수함을 잃고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된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걸까라든가 어쩌면 속고 있는지도 몰라 같은 생각에 빠져 믿음을 잃기도 한다. 그러한 때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순수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순수해지면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복잡해진 것을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시야가 열리고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된다. 당황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자. 전체관을 가지자. 그리고 순수하게 자기 본연의 모습을 바라보자. 이것이 흐름이 나쁠 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기본 자세이다. 특히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큰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일하다 보면 마음은 자연스레 차분해진다. 평정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전체를 넓게 볼 수 있다. 흐름이 나쁘더라도 일과 세상을 대할 때 정성을 다하면 머지않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슬럼프에 빠지면 의식적으로 거리를 둬라. 사람은 모두 일상에서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집중함으로써 일의 생산성이 올라가거나 운동 실력이 향상되기도 하고 요리 실력이 좋아지기도 한다. 이처럼 집중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집중을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엇에든 지나치게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면 때론 부작용도 나타난다. 세상을 두루 관찰하면 왜 그런지 바로 알 수 있다. 학창시절에 공부만 지나치게 열심히 해서 인간성이 그다지 성장하지 않은 채로 사회에 나와 고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또는 침울하거나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 감정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 집중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보면 그것에 사로잡힌 상태일 때가 많다. 무언가에 사로잡힌 마음은 경직되고 유연성을 잃는다. 그래서 다양한 변화에 능숙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슬럼프에 빠졌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슬럼프 상태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란 슬럼프에 빠지면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빠져나오려고 초조해지다가 오히려 그 상태에서 사로잡히고 만다. 그래서 기분을 자유자재로 전환하거나 관조적인 자세로 자신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다. 슬럼프일 때는 그 상태에서 시선을 돌려 전혀 다른 일을 생각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좋다. 어질러진 방을 꼼꼼히 청소하거나 여행을 가는 등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슬럼프는 흐름이 좋지 않은 상태이므로 의식적으로 그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다. 거리를 두는 전환점을 만들어서 흐름을 바꾸는 계기를 만든다. 그렇게 하면 슬럼프에 빠지기 전에 좋은 상태였을 때 감각이 되살아날 수 있다.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전환을 원활하게 하는 사람은 슬럼프에 빠져도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 슬럼프는 악순환을 불러오기 마련이므로 그 기간은 되도록 짧을수록 좋다. 따라서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나쁜 흐름이나 컨디션과 거리를 두는 감각을 연마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 내용을 제자 또 이제 후지타 스스무가 봤습니다. 나쁜 운기를 차단하는 법. 마작 게임에서 크게 패하는 사람은 상황이 나쁜데도 계속하는 사람이다. 패배를 만회하는 것은 내일이나 일주일 후에 해도 상관없으니 일단 머리를 식히면 좋을 텐데 이런 사람은 열을 내며 조급하게도 바로 만회하고 싶어 한다. 게임이란 회수율이나 기대치에서 보면 판을 주관하는 자가 유리해지도록 구성되어 있지만 반면 플레이어에게는 언제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권리와 판돈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 플레이에는 이 두 가지 권리를 구사하여 이기는 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이 그 유리한 권리를 불리하게 사용하다가 패배한다. 플레이어는 언제든 자리를 뜰 수 있으므로 흐름이 너무 좋지 않을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면 된다. 또한 판돈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으므로 흐름이 좋을 때는 많이 걸고 반대로 나쁠 때는 적게 걸면 된다. 하지만 불가사의한 존재인 인간은 흐름이 나쁠 때일수록 끈질기게 버티며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많은 돈을 걸고 흐름이 좋을 때는 이익을 빨리 확정짓고 싶어서 여전히 괜찮은 흐름에 있어도 일찌감치 자리를 뜨고 만다. 여러분 이게 제가 색출함의 표현으로는 미운의 리새끼의 애고게임, 또 백조의 셀프게임, 애벌레의 애고게임, 나비의 셀프게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주식 투자하는 모습을 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사 경영에 있어서도 비슷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어 수익 상태가 좋지 않은 적자 사업을 어떻게든 꾸려나가려고 하다가 수렁에 빠지는 때가 있다. 사업 진행이 순조롭지 않을 때는 업무 실적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평판이 떨어지고 사내 분위기도 어두워지면서 모두가 자신감을 잃기 쉽다. 이럴 때는 손실을 만회하려고 자금을 계속해서 추가로 투입한들 상황만 더 악화될 뿐이다. 흐름이 그렇다고 더 늦기 전에 철수하거나 사업을 재구축하는 등 단념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악순환에 빠지면 제대로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또는 영업사원의 경우 계속 실적이 안 나올 때는 그 상태로 일을 계속해도 자신이 뜻하는 대로 계약을 따낼 수 없다. 자신감 없는 얼굴로 영업을 하러 가봤자 고객은 상품도 그 상품을 권하는 사람도 신용하지 않는다. 그러한 때에는 일주일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나쁜 흐름을 끊어내는 편이 좋다. 취업 활동을 하는 학생 중에 면접을 계속 보러 다녔지만 불합격하여 자신감을 잃는 사람이 있다. 나쁜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지만 초조한 상태에서 다음 면접에 임했더니 또다시 불합격하여 더 침울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런 학생은 자신감이 없다는 사실이 얼굴이나 말에 드러나므로 컨디션이 저조한 상태에서 나갔다가는 손해를 볼 뿐이다. 그래서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 야외로 나가 자연을 접하는 등 취업 활동에서 잠시 떨어져 있는 편이 좋다. 재충전해서 밝은 얼굴로 면접을 보는 것과 어둡고 불안해 보이는 얼굴로 면접을 보는 것은 면접관에게 완전히 다른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에너지가 우리에게 충만한 상태와 고갈된 상태에서 에너지 파동 주파수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 이슈죠. 마이너스를 만회하려고 할 때 저지르기 쉬운 부정적인 집중은 비유하자면 일부러 운의 흐름을 악화시키려 노력하는 것과 같다. 이왕 집중을 한다면 흐름이 좋을 때 해야 한다. 한편 긍정적인 집중이라고 할 수 있는 흐름이 좋을 때 하는 집중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때는 평판이 올라가고 사내의 분위기도 좋아지며 모두가 자신감이 충만하다. 그럴 때는 연이어 좋은 소식이 날아들고 일을 하며 할수록 좋은 소식이 날아들고 수익 영역이 넓어진다. 흐름이 좋을 때는 크게 비약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잠시라도 집중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집중은 하나의 일에 얼마나 깊이 빠져들 수 있는가 보다 그 이외의 것에 얼마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가를 요구한다. 정신을 분산시킬 만한 일을 엄격하게 잘라내는 능력의 차이가 곧 집중력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다. 승부처에 있을 때 폭발적인 집중력은 평소에 몇십, 몇백 배나 되는 성과를 가져다 준다. 조금은 불성실해야 운을 잡는다. 어떤 일을 벌이는 데 있어서 동기가 중요하다고들 한다. 동기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속적이지 않고 그 뜻이 높은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메이지 유신 시절에 활약했던 유신 지사들은 바로 그런 종류의 동기를 가지고 세상을 위해 힘썼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늘 순수한 동기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 속된 면이 있기 마련이고 오히려 사람들의 동기 대부분은 속된 것에서 출발한다. 예전에 나를 찾아온 한 취재 기자에게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물어봤다. 그때 그는 막연하게 글쎄요, 이성에게 인기를 끌고 싶어서랄까요? 라고 답했는데 그 취재 기자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 일을 하는 동기는 대개 돈이나 가족을 위해서 정도로 거창하지 않은 것이다. 그 취재 기자는 그러면 자신을 갈고 닦고자 하는 동기로 일하는 사람은 순수하다고 할 수 있나요? 라고 내게 물었다. 기자의 질문처럼 그 또한 딱히 순수하다고는 할 수 없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을 갈고 닦는지 목적을 생각해보면 이성에게 인기를 끌고 싶다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등 속된 동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을 테니 말이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진정으로 세상을 위해서 같은 순수한 동기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 그런데 일하는 동기에 불순한 요소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중에 어떤 쪽이 일을 능률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대부분 후자를 꼽을 것이다. 동기에 순수한 요소가 많을수록 성실함으로 이어지고 불순한 요소가 많을수록 불성실함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성실한 태도보다도
성실한 태도로 일하는 편이 능률적으로 일해서 좋은 결과를 내리라는 선입견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 오로지 순수한 태도로 일하는 것보다 불순하고 불성실한 동기가 섞여 있는 쪽이 재미있고 능률적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다. 불순하고 불성실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일을 재미있는 놀이처럼 여기기 때문에 여유도 생기고 결과적으로 능률이 오르게 된다. 오로지 성실함만으로 일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유연한 발상이 나오지 않는다. 작귀의 도장에서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로지 성실하게 공부만 해온 듯한 청년은 무엇에도 딱딱하고 고지식하게 대응하여 유사시에 응기응변을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 회사에서는 지나치게 성실한 상사를 둔 부하가 더 일하기 힘들 것이다. 잠깐 숨을 돌리거나 조금이라도 여유를 부리려고 하면 상사가 매서운 눈으로 주시할 테고, 재미있는 놀이처럼 일하는 모습을 보이면 좀 더 진지하게 하라고 질책할지도 모른다. 성실함은 의심할 여지 없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은 성실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자신을 가둬두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악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갱생하여 반듯한 인간이 되기도 하듯 과도한 성실함에 치우친 사람은 성실로부터 갱생하는 편이 좋다. 불성실함은 세간에서 생각하는 만큼 나쁜 것이 아니며 때로는 성실함보다 운을 훨씬 많이 따르게 해서 좋은 결과를 불러온다. 또한 불성실한 동기로 일하거나 마치 노는 것처럼 일하는 것이 능률을 높이는 윤활유가 되기도 한다. 불순한 동기로 일을 시작하더라도 이윽고 순수한 동기가 더해지는 일도 있다. 따라서 불순한 동기로 일하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크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게 사이토 이토리 씨가 사리사욕을 추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더 높은 가치와 비전을 추구하는 일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은 불순하게, 비전은 확실하게. 이런 경영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무슨 일을 하든 굉장히 성실하고 다른 직원보다도 아침 일찍 출근하며 하루도 결근하지 않는다. 재물에 욕심이 없어서 보수도 사원이 놀랄 만큼 조금밖에 받지 않는다. 완벽주의자여서 모든 사원에게 완벽한 업무 처리를 요구한다. 가정사에서도 바람을 피우는 것은 생각한 적도 없거니와 술을 마셔도 흥에 겨워 도를 넘지 않는다. 그렇게 완벽하고 성실한 경영자가 당신 회사의 사장이라면 그 사람 아래서 일하고 싶은가? 나라면 달갑지 않다. 함께 있으면 숨이 막히고 오로지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위축되어 자유롭고 풍부한 발상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는 우수한 경영자들은 물론 모두 기본적으로 성실하지만 더불어 그와 상반되는 요소도 균형감 있게 겸비하고 있다.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야무진 경영자라면 사원은 마음 편히 일하지 못한다. 인간은 번뇌하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라도 번뇌가 있으면 불순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지나치게 성실한 사람은 불순한 것을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불순한 욕망이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그 아래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분위기가 강한 직장에 있으면 불순한 욕망은 강하게 억압받고 있다가 의외의 순간에 돌출한다. 우리 회사의 은행에서 전직해온 직원이 몇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막 입사했을 무렵 낮에는 상당히 성실한 얼굴로 일하다가 저녁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옷을 벗은 적이 있다. 아마 전 직장에서의 습관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회사 직원들은 모두 성격이 무던한 편이라서 그의 돌발적인 행동에도 스트레스가 쌓인 건가 하는 정도의 반응밖에 없었다. 그러자 그는 자기 행동이 예전처럼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후로는 옷을 벗지 않았다. 호리에 다카후미 전 라이브도어 사장이 주가 조작을 비롯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후 젊은 기업가들은 모두 하나같이 성실한 타입이 되었다. 예전에 힐스족 같은 화려함이 없어졌고 이게 이제 굉장한 신흥 부유층을 의미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매스컴 취재에도 돈이나 화려하게 노는 일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다는 식으로 답한다. 그런 모습이 내게는 세간의 눈에 띄면 비난받기 때문에 무난하게 지내려는 일종의 자기 방어로 느껴진다. 그들도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졌던 동기 중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망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성공하여 이름이 알려지면 세상의 제도를 바꾸고 싶습니다. 라든지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하고 싶습니다.
와 같은 멋있는 말을 점점 하게 된다. 그것은 주위에서도 바라고 있고 부하 직원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 자신 또한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을 굳게 믿기 시작한다. 그러나 출발점에 자리한 동기는 여전히 세속적인 종류의 것이다. 나 자신도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10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뜻이 높은 목표는 그럼 죄다 거짓이냐고 묻는다면 결코 그렇지는 않다. 나 역시 21세기를 대표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걸고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출발점에서부터 그렇게까지 거창한 생각은 못했다는 말이다. 막연히 내 힘으로 굉장한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일을 해나가는 동안에 회사가 내세우는 비전의 윤곽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창업 당시에는 굉장한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 이면에 인기를 끌고 싶다거나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돈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부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었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고 답하겠다. 하지만 실제로 원하는 걸 손에 넣으면 이전의 불순한 동기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진다. 돈으로 채워지는 물질적인 욕망은 바로 진리이기 때문이다. 인기를 끌고 싶다거나 보란듯이 성공하겠다는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달성하면 곧바로 질려버린다. 그것보다도 경영이라는 승부에서 싸워가는 과정 그 자체가 다른 무엇보다도 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나의 비전을 향하여 지금은 한 점의 거짓도 없이 일에 임하고 있다. 시작은 불순하더라도 동기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하여 일이나 삶의 질을 높여서 성공의 가능성을 보다 넓혀가는 것이다. 실수에 올바르게 대처하면 운은 돌아온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는 선수가 잘못했을 때 감독이나 코치가 반드시 꾸짖어야 하는 실수와 넘어가도 되는 실수가 있다고 한다. 전자는 목에서 위로 하는 실수, 후자는 목에서 아래로 하는 실수로 표현하는 모양이다. 목에서 위란 정신적인 것으로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실수이며 목에서 아래란 몸으로 저지르는 실수이다. 글러브를 내밀 타이밍이 어긋나서 공을 놓쳤거나 악송구를 해서 주자를 잡지 못했다거나 실투를 하는 바람에 상대팀이 홈런을 쳤을 때와 같이 몸으로 저지른 실수는 눈 감아주지만 사인을 보지 못했거나 아웃 카운트를 틀렸거나 커버 플레이를 잇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저지른 실수는 엄하게 혼을 낸다고 한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저지른다. 혹독한 연습을 거듭해 왔어도 잡은 공을 떨어뜨리거나 악송구를 하는 것은 상당히 낮은 확률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피하기 힘든 실수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저지른 실수는 신경을 조금만 쓰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프로로서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 실수이다. 실수는 이처럼 그 종류와 질에 따라서 반성법도 수정법도 달라진다. 그러니 어떤 실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자신이나 상대방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의 실수는 어쩔 수 없다는 작은 관용은 베풀어도 된다. 문제는 용서받지 못할 실수를 저질렀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이다.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우선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에서 눈을 돌리지 않아야 한다. 발뺌이나 변명도 하면 안 된다. 실수에 눈을 감고 없었던 일로 하면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다만 필요 이상으로 후회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실수라는 상처를 더 벌리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승부를 하는 중에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미련을 가지는 바람에 그대로 연이어 패배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실수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서 자멸하는 패턴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실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확대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때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도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멸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 이처럼 한 가지 의식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피해를 확대시키는 것은 주사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다. 어린아이들은 주사를 맞으면 큰 소리로 울지만 어른 중에는 주사를 맞는다고 우는 사람은 없다. 어린아이가 우는 것은 주사를 맞을 때의 아픔이 공포나 불안 때문에 몇 배나 증폭되기 때문이다. 나는 승부를 하다가 실수를 저지를 때면 큰일이다. 다 틀렸군. 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흥미롭네. 라는 식으로 실수 자체를 어느 정도 즐기는 여유가 있다. 그래서 실수라는 상처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보통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비난을 받으면 앞으로는 2번 다시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 되는 경우가 많다. 형태나 성격은 다르지만 알맹이는 닮은 실수를 재차 반복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어째서 몇 번이나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일까?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을 어떻게 만회하는가가 관건이다. 하지만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회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 후회만 할 뿐. 실수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어떻게 수정할지 꼼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즉, 감정이나 기분선에서 실수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실수에 대해서는 가능한 감정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실수에 대한 대처법이 잘못되면 그로 인해 나빠진 흐름이 더욱 나쁜 방향으로 흘러간다. 적절한 타이밍에 어떤 방법으로 올바르게 수정하는지에 따라 운은 다시 돌아오거나 멀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 실수는 일단 받아들이고 있는다. 마작 최강전 파이널 시합 전에 사쿠라이 시로부터 실수에 올바르게 대처하면 운은 돌아온다라는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다. 그리고 실전에서 그 의미를 살려서 싸울 수 있었다. 나는 부주의로 인한 사소한 실수가 운을 놓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했다. 한창 승부가 벌어지는 중에 실수를 저질러서 집중력이 끊기는 것은 세면대에서 얼굴을 드는 행위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숨을 얼마나 참냐라는 비유입니다. 즉 얼마나 인내하느냐에 관한 이야기란 거죠. 물론 그 사실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 모두 인간이므로 누구에게든 실수는 생기는 법이다. 내가 문득 깨달은 것은 실수에 대한 대처법이었다. 실수를 저질렀을 때, 예를 들어 골프의 마지막 라운드에서 누구든 넣을 수 있을 법한 짧은 퍼트가 빗나갔다고 하자. 그 실수를 한 것에 풀이 죽어서 다음 공을 칠 때까지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선수는 계속해서 스코어를 잃을 뿐이다. 그렇다고 실수를 아예 없었던 것으로 삼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도 옳지는 않다.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일단 받아들이고 원인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는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테니까 말이다. 다시 말해, 실수한 사실을 일단 확실히 받아들이고 그런 후에 잊어버려야 한다. 비즈니스에 비추어 생각하다 보면 나는 실수를 저지른 사원을 다음번에 기용할 때 위와 동일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 실수를 저지른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것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 반대로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실수를 전혀 없었던 일로 하려는 사람도 안 된다.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일단 받아들여서 반성하고 다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쿠라이 씨로부터 조언을 듣기 전까지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며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다. 그런데도 역시 실수를 저질렀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크게 동요했다.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치명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처법을 알고 나니 마음이 상당히 편해져 몸에 들어간 불필요한 힘을 뺄 수 있었다. 또한 일단 실수를 받아들임으로써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중간에 깨닫고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래서도 실수에 대한 대처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상당히 다를 것이다. 실수를 저지르면 일단 확실히 받아들이고 있는다. 이 말을 기억해두면 적어도 손해볼 일은 없다. 여러분, 너무 주옥 같은 내용들이 오늘은 이제 특별히 어떻게 기본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힘을 빼고 어떻게 답을 찾지 않고 삶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 실수에 대한 대응을 하고 지나친 성실에 그 폐해를 또 살펴보는 등 이런 내용들을 중점으로 봤는데요. 정말 전반적으로 주옥 같은 구절들 그리고 삶의 실전으로 적용해온 지혜들이 녹아있는 멋진 책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 하나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